미국 국방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혈맹을 강조하며 이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때만 해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등 과도한 요구를 하던 미국이 태세 전환을 한 데에는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3시 랭글리 CIA 본부 지하 4층 상황실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EMP 기반 비접촉 유도탄 타격 작전이 참담한 실패로 돌아간 직후였거든요.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살벌한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토마하워크 개량형 미사일 8발 중 단 한 발도 핵 냉각구역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전부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였죠. 미사일들이 목표 지점까지는 정확하게 비행했지만 최종 300m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궤도가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EMP 탄두의 전자기 유도 시스템이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에 이어 합참 정보 분석관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이란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한 자기장 파형 왜곡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기존 GPS 유도 방식과 관성 항법 시스템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교란당했다는 분석도 덧붙였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수준의 전자전 방어 기술이 이란 독자 개발품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년 전부터 계속 경고해왔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거든요.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핸더슨 부국장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윌슨 분석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과거 파기된 프로젝트 K 보고서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는데 아마도 다들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을 거예요. 체인버스 국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던 모든 대응 시스템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이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가 모두 허사가 된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준비해온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프로젝트 K 당시 한국계 연구팀과 협력했던 2021년 시험에서는 전자기 간섭 환경에서도 99.7%의 정확도를 달성했지만 현재 미국이 독자 보유한 시스템은 정상 환경에서도 85%에 그쳤다는 비교 분석이었죠. 숫자로 드러난 현실 앞에서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더욱 당황스러웠을 건 그때 파기된 기술의 핵심 개발자가 정민혁이라는 한국계 기술자였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때 존 메카시 작전부장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미 파기된 프로젝트를 왜 다시 꺼내느냐면서 그 기술자는 이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타격 실패의 무게가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결국 정민혁이라는 이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고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랭글리 본부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인사 데이터베이스 관리실이었습니다. 제임스 아담스 중급 분석관이 사무실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찾아갔죠. 아담스는 저를 보자마자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골치 아픈 일을 들고 왔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정한 사실을 제시했거든요. 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국방부, 국토안보부, 심지어 사회보장청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정민혁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어요. 대학 졸업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2018년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담스가 고개를 저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진 경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K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MIT 출신 연구원들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K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최고 수준의 보안, 서약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연락을 받은 건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첸 교수였습니다. 프로젝트 K 당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어요. 첸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점차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혁이 프로젝트 해체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정민혁의 CIA 경력이 처음부터 비공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 계약자 형태로 참여했기 때문에 공식 기록이 남지 않았던 거였어요. 당시 급하게 구성된 팀이었고 보안상 최소한의 서류만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첸 교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민혁이 프로젝트 해체 이후 어디서도 취업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IA 경력을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7년간의 공백을 설명할 방법도 없었던 거죠. 결국 정민혁은 기술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해야 했다고 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일하는 전직 동료로부터였어요. 정민혁이 오리건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모르지만 소규모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CIA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예 다른 분야로 전향했다는 추측도 덧붙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로버츠 교수가 조심스럽게 연락해온 거였습니다. 로버츠는 프로젝트 K에서 하드웨어 설계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어요. 정민혁이 당시 CIA 고위 인사의 도움으로 오리건, 포틀랜드 근처의 소규모 전자부품 업체에 취업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테크노 시스템즈였고 현장 안전용 감지회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자였던 인물이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산업단지 테크노 시스템즈는 생각보다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10여 대의 낡은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건물 뒤편으로는 각종 전자부품들이 쌓여있는 창고가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정민혁이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한때 MIT에서 가장 주목받던 천재 공학자가 이런 변두리 업체에서 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사 안으로 들어가니 접수 데스크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혁을 찾는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비록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지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정민혁은 저를 보자마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민혁은 한동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휴게실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몇 개와 자판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정민혁은 커피를 한 잔 뽑아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로 왔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이 실패했고 프로젝트 K의 기술이 다시 필요해졌다고 말했어요. 정민혁의 표정이 점점 딱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해체된 당시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민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현재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혁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산업용 안전감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공장이나 발전소의 화재 감지 회로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민혁은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일이 나름대로 보람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작년에 한 화학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를 미리 감지해서 대형 참사를 막았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민혁의 현재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일에 만족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민혁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정민혁의 과거 경력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민혁이 이곳에서 나름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의 아날로그 감지 시스템을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프로젝트 K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였지만 여전히 기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정민혁의 능력으로는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환경은 너무 제한적이었거든요. 회사 규모도 작고 연구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정민혁 역시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지만 현실에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민혁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2021년 프로젝트 K 해체 당시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정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그때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민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K가 해체되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후 2시 갑작스럽게 모든 연구진이 회의실로 소집됐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브리핑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해 있었고 모두들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윌리엄스 박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대표가 나서서 프로젝트 K의 즉시 중단을 발표했을 때 정민혁은 귀를 의심했다고 했어요. 연구가 95%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모든 연구 자료와 프로토타입을 즉시 반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정민혁은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은 거부당했어요. 다만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해외 기술자와의 협력을 최소화한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분노했던 건 연구진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정민혁과 팀원들은 지난 3년간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거든요. 특히 공간 간섭 패턴 알고리즘은 정민혁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독창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과가 기밀 처리되어 어디서도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정민혁은 그 후 몇 주간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급자들을 설득하려 했고 연구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도 작성했어요. 하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집착을 보인다며 경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팀원들과 헤어져야 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다른 프로젝트로 배치됐지만 정민혁만큼은 갈 곳이 없었어요. 한국계라는 이유로 다른 기밀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됐거든요. 결국 CIA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건 민간 기업 취업도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7년간의 CIA 경력을 공개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공백기를 설명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몇몇 대기업에서 면접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받았지만 답할 수 없었어요. 정민혁은 그때의 절망감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도 경제적 기반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모두 사라졌거든요. 특히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프로젝트 K를 지원했던 CIA 고위 인사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분의 지인이 운영하는 테크노 시스템즈를 소개받을 수 있었거든요. 비록 이전 경력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민혁의 기술이 다시 필요해졌고 이번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정민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다시는 정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민혁의 거절 이후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정민혁 없이라도 나머지 팀원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팀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건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마이클 로버츠였어요. 프로젝트 K에서 하드웨어 설계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로버츠 교수는 케임브리지 캠퍼스의 연구실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정민혁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로버츠는 프로젝트 해체 이후 정민혁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민혁 없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 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깊은 존경심과 신뢰 때문이라고 했어요. 특히 로버츠가 혼자서 키우고 있던 7살 딸 에밀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 에밀리에게 갑자기 원인 불명의 피부병이 생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으로 퍼져갔다고 했습니다. 로버츠는 당시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병이 심해지면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해봤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스테로이드 치료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고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에밀리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아이가 거울을 보며 울음을 터뜨리고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로버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연구까지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때 정민혁이 나서준 거였습니다. 로버츠의 상황을 알게 된 정민혁은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제안했어요. 정민혁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정민혁은 어머니를 통해 한국의 유명한 한의사를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한국까지 연락해서 에밀리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해요. 한국의 한의사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에밀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한약 처방을 내려주었어요. 정민혁은 개인 비용을 들여서 한국에서 직접 약재를 구해와 에밀리에게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만 구해준 게 아니었어요. 로버츠가 연구에 집중해야 할 때면 정민혁의 어머니가 직접 에밀리를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정민혁의 어머니는 마치 친손녀를 돌보듯 에밀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아이가 불안해할 때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한국 동요를 불러주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에밀리의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달 후에는 거의 완치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버츠는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민혁 없이는 절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현재 구글에서 AI 연구를 하고 있는 사라 첸이었어요. 프로젝트 K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최적화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첸은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에서 저를 만났는데 역시 정민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첸 역시 정민혁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로버츠와는 달랐어요. 첸은 프로젝트 해체 당시 정민혁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원들과 차별받았다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해체 발표 당일 정민혁만 별도로 불려가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보안 위반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계 연구자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다고 첸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첸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어요. 세 번째로 찾아간 건 현재 유럽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였습니다. 화상 통화로 면담을 진행했는데
데이비드의 반응도 다른 팀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정민혁에 대한 존경심과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특히 강조한 건 정민혁의 기술적 능력이었어요. 프로젝트 K의 핵심 알고리즘은 정민혁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정민혁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민혁 없이는 기술의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정민혁의 리더십과 기술적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민혁 없이는 어떤 팀원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팀원들과의 면담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정민혁을 찾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적 필요성이나 국가적 이익을 강조하는 대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득해보기로 했거든요. 오리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타격 실패로 인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재앙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었습니다. 테크노 시스템즈에 도착했을 때 정민혁은 예상보다 차분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아마 제가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민혁의 표정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먼저 팀원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정민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민혁 없이는 누구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정민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요청이 단순히 미국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인도주의적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성공할 경우 중동 전체가 핵무기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혁은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타격이 과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평화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핵시설의 비폭력적 무력화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K의 기술이야말로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어요. 정민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참여한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혁의 조건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한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확산될 경우 각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민혁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 한인 보호 조치에 대한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어요.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로 보장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 프로젝트 K 해체 과정에서 받은 배신감 때문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정민혁은 기술 사용의 투명성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프로젝트 K의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조건들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기술자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윤리의식의 표현이라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인 보호 조치는 외교적으로 복잡한 사안이었어요. 정민혁은 제 고민을 눈치챈 듯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협상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민혁의 조건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비록 쉽지 않은 요구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민혁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민혁의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고위층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정민혁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상대로 초기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한인 보호 조치는 외교부에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이란 핵시설 타격 실패의 여파가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민혁의 조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정부는 정민혁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전 세계 한인 보호협정 각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서명하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약속이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즉시 오리건으로 향했습니다. 정민혁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프로젝트 재개를 확정짓기 위해서였어요. 정민혁은 서명된 각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법률 조항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침내 정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정민혁이 참여 의사를 밝히자마자 다른 팀원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마이클 로버츠는 하버드에서 휴직계를 내고 즉시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사라 첸도 구글에서 장기 휴가를 내고 합류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의 재회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4년 만에 만난 팀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그간의 안부를 나눴어요. 특히 정민혁과 로버츠의 만남이 인상 깊었습니다. 로버츠는 에밀리가 지금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민혁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팀이 재결성된 후 가장 시급한 일은 연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상 랭글리 본부 지하 벙커에 임시 연구실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과거 프로젝트 K 당시만큼 화려한 장비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연구에 필요한 설비는 갖춰졌습니다. 지하 벙커는 정말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콘크리트 벽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다시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각자가 가져온 노트북과 개인 장비들로 연구 환경을 구축해 나갔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 연구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K 해체 당시 모든 자료가 기밀 처리됐지만 다행히 백업 데이터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정민혁은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과거 연구 내용을 차근차근 복원해 나갔어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 재개 첫 주는 주로 현재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어요. 지난 4년간 관련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새로운 변수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사용한 자기장 파형 왜곡 장치에 대한 분석이 우선순위였어요. 팀원들의 열정은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년간의 각자 경험이 더해져서 더욱 성숙한 접근을 보여줬어요. 로버츠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첸은 소프트웨어 최적화에서, 데이비드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에서 각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민혁의 리더십이었어요. 과거와 달리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보였습니다. 특히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연구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어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토론과 실험,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되는 코딩 작업이 일상이 됐습니다. 마치 과거 프로젝트 K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연구 재개 2주 후 첫 번째 예비 실험이 실시됐습니다. 팀은 소규모 테스트 환경에서 공간 간섭 패턴 알고리즘의 기본 동작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좌표 입력 과정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고 시스템 전체에 1.2초의 지연이 나타났어요. 이 결과가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예상했던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즉시 벙커로 내려와
실험 과정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임스 카터 국방부 차관보가 가장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카터는 실험 데이터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1.2초 지연이라는 게 실전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수준의 오차로는 이란의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 기술을 포기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민혁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알고리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동기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기술적 이슈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카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자극적이었던 건 카터의 다음 발언이었어요. 미국이 보유한 최신 기술력이면 굳이 이런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차세대 정밀 유도 시스템이 이미 90% 완성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계 기술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록히드 마틴 시스템이야말로 이번 이란 핵시설 타격에서 참패한 바로 그 기술이라고 반박했어요. 90% 완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50%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모르는 척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카터는 정민혁 팀의 실험 실패를 빌미로 독자적인 타격 작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면서 기존 미군 보유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특히 이란의 방어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선제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정민혁 팀을 지지하는 인사들과 독자 타격을 주장하는 강경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아담스가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민혁 팀에게는 추가로 일주일의 시간을 주되 그 기간 내에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독자 타격 작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민혁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버츠는 하드웨어 동기화 문제를, 첸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데이비드는 신호지연 문제를 각각 맡아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방부가 정민혁 팀의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 타격 작전을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터 차관보가 상부를 설득해서 조기 실행을 결정한 거였어요. 정민혁 팀의 연구는 백업 플랜으로 계속 진행하되 주 작전은 기존 기술로 실행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과거 프로젝트 K 해체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았거든요.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민혁은 독자 타격 작전의 실패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군의 독자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기회가 올 거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팀원들은 더욱 집중해서 알고리즘 개선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독자 타격 작전이 승인된 지 이틀 후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에서 토마하워크 미사일 6발이 발사됐어요. 목표는 이란 남부 부셰르 인근의 핵연료 농축 시설이었습니다. 정민혁 팀은 벙커에서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일들이 순조롭게 비행하며 목표 지점에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종 10km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의 자기장 왜곡 장치가 가동되면서 미사일들의 유도 시스템이 교란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상황실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어요. 실시간 위성 영상을 통해 미사일들의 궤도가 점점 목표에서 벗어나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3번과 5번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작전 지휘관들이 급하게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번째 착탄 지점이 확인됐을 때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핵시설이 아닌 남서쪽으로 2km 떨어진 민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부는 주거지역 인근에 떨어졌고
한 발은 아예 바다로 빠져버렸습니다. 가장 참담했던 건 즉시 들어온 피해 보고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12명이 사망했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민간인 8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40여 명에 달했어요. 정확히 막아야 할 핵시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민혁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버츠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이걸 막으려 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실패가 확인되자마자 국방부와 국무부가 급하게 손해 통제에 나섰어요. 먼저 모든 관련 정보를 최고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언론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정밀 타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12시간 내에 미국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 파견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입막음을 위한 거액의 합의금 지급이었습니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달러, 부상자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가 지급됐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연구 비밀 서약서였습니다.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은 사건의 진실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어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합의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현지 언론 통제도 철저했어요. 이란 정부 역시 자국의 방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은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타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발표했지만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양쪽 모두 진실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벙커로 돌아온 정민혁 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채는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냐고 자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화상 통화를 통해 기술원의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했지만 보안 서약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로버츠는 가장 침착했지만 그만큼 분노도 깊었습니다. 딸 에밀리를 생각하며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기술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될 때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민혁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판단력이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팀원들은 밤새워 회의를 했어요. 단순히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기술 자체에 내장해야 한다고 합의했어요. 이는 기존 계획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민간인 오폭 사건 이후 정민혁 팀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파괴적 타격 대신 비폭력적 무력화에 집중하기로 한 거였어요. 정민혁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은 혁신적이었습니다. 핵시설 자체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냉각 시스템과 전력 공급망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기존 프로젝트 K의 공간 간섭 패턴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궤도 수정이 아니라 정밀한 전자기 펄스를 생성해서 특정 회로만 무력화하는 기술이었거든요. 로버츠가 하드웨어 설계를, 첸이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데이비드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각각 담당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민간 시설과 군사 시설을 구분하는 인식 시스템이었어요. 정민혁은 이를 위해 다층 검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목표물의 전자기 신호 패턴, 건물 구조,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민간 시설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을 중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연구 과정에서 팀원들의 창의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첸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실시간 목표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데이비드는 이란의 자기장 왜곡 장치를 역으로 이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로버츠는 초소형 전자탄 설계를 통해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자 시스템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 통합 실험은 2주 후에 실시됐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비밀 실험장에
이란 핵시설과 동일한 구조의 모형을 건설했어요. 주변에는 의도적으로 민간 시설을 모방한 건물들도 배치했습니다. 실험의 목표는 핵시설 모형의 냉각 시스템만 정확히 무력화하면서 주변 시설에는 일체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실험 당일 새벽, 팀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통제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도 참관했어요. 카터 차관보도 와 있었는데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혁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지난 2주간의 집중적인 연구가 분명 결실을 맺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오전 9시 정각, 개량된 EMP 기반 비접촉 유도탄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비행 패턴을 보였어요. 목표물에 접근하면서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민간 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마지막 100m 지점에서 정밀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핵시설 모형의 냉각 시설만 정확히 겨냥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유도탄은 목표 지점에서 0.0005초 이내에 정밀한 전자기 펄스를 방출했어요. 핵시설 모형의 냉각 회로와 주 전력 시스템이 즉시 마비됐지만 불과 50m 떨어진 민간 시설 모형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핵시설 내부의 비필수 시설들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통제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카터 차관보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민혁은 차분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더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신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실제 효과였어요. 실험 결과가 이란 정부에 은밀히 전달된 지 24시간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진행 중이던 핵연료 농축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미국의 새로운 기술 수준을 파악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의지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혁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표했어요. 기술이 완성됐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이 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어요. 기술의 확산을 막고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벙커로 돌아온 팀은 축하보다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성공적인 실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정민혁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다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싸움이 말이에요. 실험 성공 소식이 워싱턴 고위층에 전해진 지 이틀 후 예상했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주제는 프로젝트 K 기술의 정식 무기 체계 편입과 대량 생산 계획이었습니다. 정민혁 팀에게는 참관만 허용됐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없었어요. 회의실에서 나온 논의 내용은 정민혁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카터 차관보는 이 기술을 즉시 미군의 표준 정밀 타격 무기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건 기술 소유권에 대한 논의였어요. 국방부 법무팀은 프로젝트 K의 모든 기술과 특허를 미국 정부 단독 소유로 등록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민혁과 팀원들의 개인적 기여는 인정하되 법적 소유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정민혁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벙커로 돌아와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정민혁의 표정은 과거 프로젝트 해체 당시보다도 더 단호했습니다. 기술의 군사적 상용화와 독점적 소유권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정민혁은 팀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술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 취지를 벗어난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민혁이 제시한 조건들은 파격적이었어요. 첫째, 이 기술은 오직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둘째, 기술 사용 과정은 모두 국제기구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술의 소유권을 미국 단독이 아닌 국제 공동관리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유엔 산하의 별도 기구를 설립해서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독점적 군사 우위를 포기하라는 의미였어요. 이런 조건들이 상부에 전달되자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카터 차관보는 정민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심지어 정민혁의 한국계 배경을 언급하며 충성심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혁은 전혀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민혁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기술의 핵심 부분은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빠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팀원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됐습니다. 심지어 정민혁에 대한 개인적 조사도 시작됐어요. 과거 행적을 뒤지고 혹시 외국 정부와의 연결고리는 없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정민혁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팀원들의 결속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로버츠는 하버드 대학교에 자신의 입장을 알렸고 첸은 구글의 동료들에게 상황을 공유했어요. 데이비드는 기술원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벙커에서 열린 팀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각자의 미래가 걸린 선택의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정민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자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안위보다 중요하다고. 만약 정부가 강제 해체를 단행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48시간 최후 통첩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버츠 교수의 사직서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대학 측은 로버츠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계가 정민혁 팀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구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첸의 상황이 알려지자 실리콘밸리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연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기술자의 윤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업은 정민혁 팀이 민간으로 이적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과 지지가 커지자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과 국제적 고립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서 정민혁의 처우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 큰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정민혁 팀의 결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지에 힘입어 더욱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어요. 정민혁은 벙커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강제 해체를 단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로버츠는 하버드로 돌아가서 평화적 기술 이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첸은 구글에서 AI 윤리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데이비드는 기술원에서 국제과학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더라도 같은 이념을 추구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정민혁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기술의 핵심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큰 파장이 있을 거였거든요. 정민혁은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정부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되 기술 자체는 영원히 봉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민혁은 핵심 알고리즘의 완전 삭제를 계획했어요. 모든 연구 자료와 프로토타입을 파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기억에서도 지우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기술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후 통첩 마감 6시간 전 국방장관이 직접 벙커로 내려온 거였어요. 그동안 직접적인 개입을 피해왔던 최고 위층이 마침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정민혁과 단둘이 대화를 요청했어요. 다른 팀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벙커의 한쪽 모서리에서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약 2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이 계속됐어요. 대화가 끝났을 때 정민혁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어요.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벙커에 들어왔을 때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달리
훨씬 겸손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정민혁은 팀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조건부로 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지킬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의 사용을 국제적 합의 하에서만 허용하고 정민혁 팀이 기술 사용의 윤리적 감시 역할을 맡는다는 조건이었어요. 또한 연구 성과에 대한 공동 소유권도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자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은 마련된 셈이었어요. 팀원들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칙을 어느 정도 관철시킨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부와의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후 정민혁에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워싱턴 DC 시내의 한 조용한 커피숍에서였어요. 상대방은 자신을 학술교류재단의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정민혁은 직감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동계였어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미묘한 억양에서 이란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민혁과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정민혁의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상대방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민혁이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제시한 관점은 미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남성은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현재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에서 이란이 처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절실하다고 했어요. 정민혁의 기술을 역으로 활용하면 외부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정민혁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이란으로 와서 평화적 방어 기술 연구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환경과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족의 안전과 생활도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혁은 차분하게 들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묘한 만족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정치적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 남성은 정민혁의 고민을 눈치채고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연구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혁이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가치와 이란의 방어적 필요가 일치한다고 설득했어요. 미국에서 겪은 정치적 압박과는 달리 완전한 연구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민혁의 과거 경험을 언급했어요. 미국에서 2번이나 배신당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K의 갑작스러운 해체와 최근의 정치적 압박까지 정민혁이 겪은 모든 어려움을 세세히 알고 있었어요. 이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정민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이 진정성 있게 들렸고 실제로 매력적인 조건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운 미국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동료들에 대한 의리였거든요. 마침내 정민혁이 입을 열었어요. 제안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정중히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우방관계이고 6.25 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운 역사를 잊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비록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맹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벙커로 돌아온 정민혁은 팀원들에게 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정민혁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로버츠는 원칙을 지킨 정민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첸과 데이비드도 같은 마음이라고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혁은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의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란과의 은밀한 접촉이 있은 지 사흘 후 워싱턴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혁이 외부 세력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정부 내부에 알려진 거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는
정민혁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민혁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어요.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민혁이 이란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정민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특히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과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을 통해 거절했다는 보고가 고위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카터 차관보의 태도였어요. 그동안 정민혁 팀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카터가 180도 돌변한 거였습니다. 이란의 접촉 시도 자체가 정민혁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더 이상 이 기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혁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공군 대령이었어요. 자신을 제임스 워커라고 소개한 그는 국방부 신세대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카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줬어요. 워커 대령은 먼저 정민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민혁과 팀원들을 대한 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기술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워커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했어요. 정민혁 팀을 정식 연구단으로 인정하고 기술적 소유권과 저작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일방적인 정부 소유 방침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하버드 대학교 과학기술윤리학과에서 정민혁에게 객원 교수직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부가 직접 하버드 측과 협의해서 성사시킨 일이었습니다. 정민혁이 원한다면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워커 대령은 정민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정치적 이익에 따라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모두 공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정민혁 팀이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됐어요. 정부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정민혁 팀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또한 팀원들 각자의 개별적 기여도 정당하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로버츠는 하버드에서의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첸은 구글과의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데이비드는 기술원과의 공동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구 성과의 공개 원칙이었어요. 정민혁 팀이 개발한 기술의 핵심 원리는 학술 논문으로 발표돼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되 평화적 활용 방안은 모두에게 개방한다는 것이었어요. 워커 대령은 마지막으로 정민혁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민혁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기술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존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정민혁은 이런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정부가 이렇게 급격히 태도를 바꾼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워커 대령의 진정성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모든 조건을 검토한 결과 받아들일 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 마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벙커에서 정민혁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